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조선 왕조 말기의 혼란기인 1894년 전라남도 고부에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하여 녹두 장군 전봉준의 주도로 발생한 농민봉기를 1970년대 후반 중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동학난으로 배웠습니다. 후일 알게 되었지만 1962년 신영균 주연으로 개봉된 영화 이름도 동학난이었으니 당시 통칭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는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지칭되었고 농민봉기의 성격 규정에 따라 전쟁, 운동, 혁명운동으로 각각 규정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동학난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문구로 유명한 책으로 역사를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 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샘이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 즉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접하면서 동학난이 동학농민운동으로 변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894년 농민봉기가 발생한 시점의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이니 동학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후 조선 근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농민봉기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요구하는 농민운동 혹은 농민혁명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농민봉기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이를 해석하는 관점은 변하고 재해석되기에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후 접하게 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과학의 발전도 직선적이 아니라 나선형적이며 발전 과정 자체도 동태적이라는 관점을 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구를 돈다, 지구는 평평하다와 같은 이론이 정상과학으로 인정받는 지배적 사고방식인 패러다임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견이 되고 이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상과학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인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는 둥글다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 구 패러다임이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기존의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고 과학혁명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격하면서 일종의 과학자 사회 내부의 역학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지지자를 얻으면서 기존 패러다임은 물러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란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폴란드 출신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공식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할 당시의 정상과학 패러다임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이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천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아주 많았고 또 지동설이 옳다고 확정하기도 어려웠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관을 바꾸는 혁명적인 주장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 후에 뉴턴이 만류인력,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서 정상과학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인류 문명에 대한 경고로서 자주 제기되는
석유와 자원의 고갈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유럽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로마 클럽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인구 증가, 공업 생산, 식량 생산, 환경오염, 자원 고갈의 5분야에 대해서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 추이를 예측하였고, 인구가 현재 속도로 증가하고 자원 소비가 계속되면 현대 문명은 100년 이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나아가 20년 후인 1992년 발간된 개정판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2031년과 205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여 관련 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1950년 15조 배럴, 1990년 150조 배럴에서 2010년 213조 배럴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1972년 지식인들의 사고 범위가 정태적이고 기술 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셰일가스의 존재는 알았으나 상업적 생산 기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심해 유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주장도 이처럼 동태적으로 논쟁을 거치면서 실체에 접근합니다. 토마스 쿤의 관점처럼 과학도 고체처럼 고정적으로 존재하면서 지식의 확장에 따라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상과학과 새로운 비정상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 사회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동태적 과정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의 관점에서 역사는 고체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재해석되는 역사는 액체처럼 변화하는 것처럼 인문학도 고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고체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관점이 변화하고 지배적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또한 개인적 소양의 차원에서도 20대에 읽던 논어와 50대에 읽는 논어는 수용도가 다릅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동일한 컨텐츠라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종교의 교리는 속성상 진리를 상정하고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인문학은 인간이 이해하는 세계관에 기반한 지식이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영역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삶을 왜곡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수정되고 또 발전해 나가지만 지식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인간이 이러한 지식의 확장성과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 지식에 매몰되어 신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지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한 여지를 두어야 새로운 사고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